안녕하세요, 박대지예요. 제 직업은 세무사, 유튜버, 그리고 박대지예요. 자, 다음 날이 됐습니다. 어제도 2부까지 찍고 가려고 하다가 도저히 힘들어가지고 그냥 집에 갔어요. 자, 그래서 2부에서는 우리가 1부에서 취득과 보유를 알아봤고, 그리고 양도할 때, 오피스텔을 양도할 때 관련된 세금 문제가 뭐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여. 자, 그런데 양도하기 전에 우리가 보유하는 시점에서 용도 변경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중간에 내가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시점에서 이거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업무용으로 전환한다든지, 또는 업무용으로 사용을 하다가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러한 용도 변경이 있을 수 있겠죠.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오피스텔을 양도하기 전에 이 용도 변경에 관련된 세금 문제가 뭐가 있는지 한번 짚고 넘어갈 겁니다. 자, 용도 변경 시 세금 문제, 그 중에 첫 번째 케이스인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하였을 때 어떤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지 먼저 알아볼게요. 자,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 업무용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최초에 오피스텔을 분양받아서 취득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가 있다 그랬어요. 환급받는 거죠. 왜냐면 업무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일반 과세 사업자니까. 그런데 이러한 업무용 오피스텔에서 주거용으로 용도를 전환해버리면, 즉 일반 과세 사업자로서 오피스텔 취득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환급은 받아놓고 주거용으로 전환을 해버리면 본래 면세사업자 또는 실거주자,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매입세액 환급 대상이 아닌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아버리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그 시점에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자격이 됐지만, 지금 보유하는 시점에서 주거용으로 전환해버리면 매입세액을 더 이상 공제받을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되는 거죠. 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하는 건 아니죠.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뱉어내기 위해서 부가가치세법은 가만히 있진 않죠. 그래서 면세사업 전환에 따른 간주 공급에 대한 부가세라는 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 조항은 간단합니다. 다 말씀드렸죠. 더 이상 당신은 일반 과세사업자가 아니니까, 즉 매입세액을 공제, 환급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됐으니까 면세 사업에 전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기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다시 돌려내십시오 국가에 라고 하는 규정이에요. 자, 좀 억울할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타당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면세 사업을 하거나 또는 실제로 거주할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취득할 거지만, 취득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 잠시 동안만 일반 과세자로 형태를 유지할 수도 있는 이런 짱구를 굴리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조금 억울했는데 이 반대되는 케이스를 한번 알아보죠. 자, 아까 우리가 업무용으로 사용을 하다가, 그러니까 매입세액 공제 받았다가 면세사업자 또는 실거주 하게 되면 뱉어낸 그 부가가치세, 좀 억울한 상황이 발생했죠. 자, 그래서 나라는 너무 억울해하지만 우리가 반대의 케이스, 즉 주거용으로 이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했더라도 당신이 그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전환하면, 그러니까 일반 과세자가 되면 당신이 이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네 하고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다시 너에게 공제받게 해줄 거야 라는 제도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바로 과세사업 전환에 따른 부가가치세 공제라는 항목으로 부가가치세법에 열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제도는 방금 전 면세사업 전환에 따른 간주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완전히 정반대, 그대로 정반대되는 개념의 제도예요. 그런데 나라는 또 매입세액 공제라는 거를 아무나한테 해주진 않겠죠. 자, 여기서부터 좀 잘 들어야 돼요. 복잡할 수도 있는데 잘 따라오십시오. 자, 주거용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지위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 하나가 그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내가 주거용으로 임대를 주는 주택임대사업자가 될 수 있고, 또는 그냥 내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그러니까 최초 분양받은 그냥 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내가 실제 거주한 사람, 이렇게 두 가지 지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론부터만 말하자면 과세사업 전환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는 최초에 분양받은 그 오피스텔을 내가 주거용 오피스텔로 임대한 주택임대 사업자만 받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즉 실제 거주하셨던 분이, 오피스텔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내가 실제 거주하면서 사셨던 분이 저 주거했던 그 오피스텔 이제 제가 업무용으로 사용할 거예요, 또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아파트로 이사 갈 거야. 그래서 내가 원래 소유하던 그 주거용 오피스텔 있지, 그거 업무용으로 임대 줄 거야, 일반 과세자한테. 그렇게 해서 업무용으로 그 주거용 오피스텔을 전환하더라도 이미 사업자가 아니셨던, 실제 거주하셨던 그분은 과세사업 전환에 따른 매입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뭐 이런 디테일한 내용은 누가 받을 수 있고 없고, 그러니까 주택 임대로 임대 주셨던 분만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은 법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판례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 판례가 왜 이렇게 판단을 했는지 취지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기존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하셨던 그 분은 사업자의 지위에 있잖아. 그리고 실제 거주하셨던 분은 뭐 사업자의 지위에 있진 않지. 그러면 기존의 주택 임대 사업자로서 면세 사업자에 해당하신 이 사업자는 사업자에서 사업자로의 이동이란 말이야. 단순히 면세 사업자에서 일반 과세자로의 변동이 되는 거고, 그리고 실제 거주하셨던, 그러니까 사업자가 아니신 분은 사업자가 아니었고 이제 내가 그 오피스텔을 임대로, 업무용으로 임대를 주면서 일반 과세자로 최초로 변하게 되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업자에서 사업자의 지위로 변하느냐 또는 피사업자에서 사업자의 지위로 변하느냐에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뭐 이러한 취지로 기존의 면세 사업, 그러니까 그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 주셨던, 주거용으로 임대 주셨던 분들에 한해서만 매입세 공제를 받게 해둔 것 같아요. 뭐 지금 말씀드린 요 내용은 세무사님 분들 중에서도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자, 용도 변경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드리는데, 들었을 때 막연하게 좀 전문가가 아니신 분들은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와닿지 않으면 그냥 흘려 들으십시오, 이 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그리고 오피스텔 이 용도 변경 이슈가 나중에 발생을 하면 그냥 전문가와 간단하게 한 10분 정도만 상담을 하시면 그 전문가가 알아서 이해를 시켜 드릴 겁니다. 그게 속 편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시점, 그러니까 매도자에게는 양도가 되겠고 매수자에게는 취득이 되겠죠. 그 두 개의 시점이 맞물리죠. 이 시점에 문제가 되는 세금이 두 개가 있죠. 하나가 양도소득세,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납부가 되겠죠. 그리고 하나가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자, 양도소득세가 조금 더 복잡하니까 이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개인이 오피스텔 보유하다가 양도해서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 납부하는 게 원칙이죠. 당연하죠. 자, 이렇게 납부하는 게 원칙이지만 주거용 오피스텔, 즉 주택으로 보아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거나 일시적 2주택으로 다시 또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뭐 이러한 혜택들이 있죠. 어쨌든 그래서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내가 실질적으로 오피스텔과 관련해서 파악해야 될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방금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를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이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판단을 했을 때 주거용으로 판단이 되었다면 이제 주택 보유 기간 산정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에 대한 판단은 양도일 현재의 용도에 따라 판단을 하는 겁니다. 즉 이전에 어떻게 보유했던지 관계없이 내가 이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그 시점에서 판단을 해봤을 때 주거용이라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양도소득세도 결론적으로는 소득세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나라 소득세는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결론적으로는 실질과세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실질과세 원칙은 뭐냐면 뭐 법에서 뭐 이러이러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어쨌든 오피스텔도 건축법상으로 따지면은 일반 업무시설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 업무시설에 해당되지만 실질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봐서 그거는 주택수에 포함해라, 뭐 요러하게 판단하는 게 실질주의죠. 그래서 그 실질에 따라서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판단을 해보아서 주거용으로 판명이 됐다면 이제 주택수에 포함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 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기간을 산정해봐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해야죠. 그래서 보유한 기간을 살펴보려고 했더니 중간에 용도 변경된 시점이 있단 말이야, 한번. 그래서 여기서부터 좀 복잡해지시는 거야. 판단을 못 하시더라고. 자, 만약에 중간에 용도 변경이 됐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총 내가 오피스텔을 보유한 기간 중에 최초에는 업무용으로 취득을 하였다가 중간에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이 되면 내가 그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기간, 그러니까 주택처럼 보는 기간은 당연히 용도가 주거용으로 변경된 그 시점부터만 기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주시는 게, 세무사님 그러면 중간에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된 시점부터만 보유기간을 계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그 기간부터만 산정이 되는 겁니까? 라고 여쭤보십니다. 뭐 지금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뭔지 모르신다? 그건 포털에 가서 검색을 해보세요. 어쨌든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게 토지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하면 당신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엄청난 할인 혜택을 줄 거야 라는 뭐 이런 제도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 자체는 주택을 보유해야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해 주는 게 아닙니다. 즉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토지와 건물이지 반드시 그 토지와 건물이 주택이라고 명시해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장특공제를 적용받을 때 기산하는 그 기산 시점은 내가 오피스텔을 보유한 총 기간을 기산을 해야겠죠. 왜냐면 오피스텔 자체가 주택이 아니더라도 토지 건물인 건 명확하니까. 자, 그래서 간단하게만 예를 들자면 내가 5년 전에 그 오피스텔을 취득하면서 업무용으로 신고를 했단 말이야. 일반 과세 사업자로서 5년 전에. 그러다가 2년이 지난 시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과거 3년 전에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주거용으로 판명된 이 오피스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으로 보는 이 오피스텔은 주택 보유기간 산정을 할 때는 3년이 되겠죠. 5년에서 이미 업무용으로 2년이 지난, 그러니까 용도 변경된 시점부터 기산을 해야겠죠. 그래서 보유기간은 3년이 되는 거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때 기산되는 연도는 내가 최초의 오피스텔을 취득한 5년 전부터 기산이 돼서 총 5년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뭐 어렵지 않죠? 뭐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양도하실 때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양도하실 때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판단을 하셔라. 양도일 현재 시점에 주거용으로 판명이 됐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2년 보유 기간의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그 보유 기간은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된 시점부터 기산을 하는 거다. 그러나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내가 그 오피스텔을 보유한 총 기간으로 계산을 하는 거다. 요까지 뭐 이해되시죠?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시점에서 부가가치세 발생합니다. 자, 이거는 왜 다시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일부에서 오피스텔 취득 매입 시 부가가치세 부담해야 된다, 취득자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은 한 방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어요. 부가가치세는. 왜냐면 시점이 맞물려 있으니까. 한 분은 양도자고 한 분은 취득자시니까. 근데 여기서 왜 다시 한번 끌어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부가가치세는 토지와 건물의 공급 중에, 그러니까 오피스텔이 토지와 건물로 나뉘겠죠. 그러면 대원칙이 토지의 공급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토지의 공급은. 그러나 건물의 공급은 주택이 아닌 이상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죠. 자, 이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여기서 짱구를 부리는 게 뭐냐면, 야, 그러면 토지가액을 높이고 건물가액을 낮춰서 건물에 붙는 그 부가가치세 자체를 낮춰보자 라는 짱구를 굴리게 됩니다. 자, 이러한 짱구를 굴리게 될 수 있는 발판이 뭐였냐면, 건물분에 매겨지는 그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뭘로 한다고 했냐면 실지 거래가액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총 매매 대금 중에서 일부는 토지고 일부는 건물로 이렇게 안분을 할 때 당사자들끼리, 그러니까 매수 매도인끼리 협의된 실지 거래가액으로 안분을 하라고 해놓은 겁니다, 법에서. 그래서 우리끼리 이 금액을 협의를 할 수가 있으니까 토지가액은 높이고 건물가액은 낮춰서 건물에 붙여지는 부가가치세를 낮게 하자 라고 짱구를 굴린 거겠죠. 그래서 나라에서는 쿨하게 딱 한마디 합니다. 최근에 개정된 건데, 야, 너네 실지거래가액 좀 보니까 토지는 상당히 높고 내가 생각하기에 건물이 너무 낮아. 그러니까 그 기준을 정확하게 뜯어보자면 우리가 너네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기준시가 정해주잖아. 근데 니네가 정한 그 실지거래가액은 우리가 정한 기준시가와 차이가 한 30% 이상 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야, 기준시가랑 30% 이상 차이나게 실지거래가에 장난쳐놓으면 너네 실지거래가에 못 쓰게 해버릴 거야. 왜냐면 너네 이거 부가세 적게 내려고 건물분 실지거래가액 낮춰가지고 착당하려는 게 분명하잖아.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나라가 실지거래가액 쓰지 말고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을 쓰거나 아니면 우리가 나라가 정해놓은 기준시가로 그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나누라고, 안분하라고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한때 뭐 이 법이 개정되기 전부터 사실 이러한 그 장난들은 사실 신문적으로 많이 나타났다고 해요. 근데 이 30% 이상 차이가 나는 이 법이 개정이 되면서, 신설이 되면서 뭐 이제 이러한 장난은 더 이상 치지 못하게 좀 나라 입장에서는 막아놨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오피스텔과 관련된 세금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잘 따라오셨나요? 사실은 제가 뭐
이 앞전의 영상들, 그러니까 뭐 7일식 부동산 대책이나 재산세 얘기하면서 오피스텔은 세법상 좀 민감한 건축물이다 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면 개념부터가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판단이 애매모호가 하니까. 그래서 이 오피스텔과 관련된 세금 문제를 오늘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하면서 조금 굵직굵직하게 큰 바운다리들만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아니신 일반인 분들이시라면 제가 말씀드린 이 굵직한 개념들을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영상을 제가 이렇게 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 때문에 세금 문제가 발생하면 제가 찍어드린 올려드린 이러한 영상이나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 같은 전문가와 상담을 빨리 하는 게 훨씬 더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이러한 오피스텔은 다들 날씨가 추워지니까 옷차림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자 그리고 독감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당연히 조심하시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이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